네, 오늘 어제 FOMC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FOMC는 25bp 인하로 결정이 됐고요. 현재는 4.75 그중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어떤 정책의 방향성이 조금 명확하게 제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별한 내용은 없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의미 있는 부분만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입장 변화가 조금 있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연준이, 특히 이제 파월이 언급한 부분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를 향후 가고 있다라는 확신에 대한 성명서 문구가 삭제가 됐죠. 근데 이 삭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최근 물가 상승 우려가 재부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확신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를 향해 가고 있다는 문구를 넣어놓은 이유는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위한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한 문구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앞으로는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런 문구가 추가 인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워드 가이던스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구를 삭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처음에 이 문구를 게재했던 이유는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조건으로 게재를 했던 거고, 지금은 인하를 시작한 이후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추가 인하를 할 것이냐에 대한 가이던스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문구를 삭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앞으로 이제 기준금리 의사결정에 있어서 지침을 폐지한다라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갖고 최근 이제 정치적인 얘기가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요거는 요 뒷부분에서 설명을 좀 더 추가로 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통화 정책의 기조가 바뀔 것이냐, 최근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파월 의장도 임기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정치적인 압박이 과도한 금리 인하를 불러일으켜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트럼프의 정책 공약을 배제하고 그런 경제적인 상황만 반영된 FOMC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수준에서는 트럼프가 소득세를 감세하든 관세를 부과하든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25년 상반기까지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다. 적어도 지금 수준에서는 중립금리가 3%, 3.5% 수준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 레벨까지는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금리 인하 시기에 연준의 전망대로 금리 인하를 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지금 연준의 입장이 이렇다라는 거를 정리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눈여겨봤던 부분은 통화정책의 기조 관련해서 지금 물가 관련 우려도 재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금리 인하를 쉬어갈 수도 있다, 오히려 내년에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파월의 언급 중에 이런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보시면 금리 인하 결정을 했음에도 현재 수준은 긴축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 답은 고용시장의 평가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생각보다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고용시장이 나쁘고 악화됐다,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실업률이 상승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용 영상을 말씀드릴 때 꾸준히 계속 반복했던 내용이고, 따라서 이런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죠. 지금 수준에서 추가적인 고용시장의 둔화는 지양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월의 입장에서는 더 긴축적이라는 뜻 자체가 현재는 노동시장의 균형 수준으로 도달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고용이 더 나빠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찌됐든 말의 표현 자체가 좀 애매할 수 있겠지만 실업률이 더 높아지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는 현재의 고용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계속 낮출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더불어서 현재의 정치적 구조를 놓고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결국 소득세가 감면되고 관세가 부과되는 입장에서는 미국 기업들에겐 상당히 좋은 환경이 열리게 됩니다. 트럼프의 정책 공약이 실현이 된다면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런 환경은 결국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가가 잘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가 재차 오를 수가 있는데, 트럼프가 이를 또한 용인할 가능성이
좀 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상충되는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경기 침체 외에는 해결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데이터나 그 근거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치적인 구조를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을 떨어뜨리고 높은 고금리를 낮추면서 여러 가지 정책 공약을 한 번에 이행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역시나 경기 침체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시기를 놓고 봤을 때도 여전히 바이든 정부의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집권 초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2025년 중반이 넘어가는 시점까지 경기 침체가 없다면 이번 경기 침체 사이클은 좀 뒤로 미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25년 상반기 전까지 경기 침체의 가능성, 즉 증시 붕괴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으로 수렴을 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당연한 얘기겠죠. 사실 원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리 크게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와 최종 금리 터미널 레이트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유연하게 결정하겠다. 하나마나한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11월 FOMC 결과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9월달 소비자 신용 잔액이 새롭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전체 신용 잔액은 60억 달러가 증가를 했고요. 특히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리볼빙이죠. 신용카드 대출을 포함한 부분인데 직전 달에 비해 10억 달러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체 소비자 신용 잔액의 YY 변화율이 파란 선인데요. 보시게 되면 너무나 뚜렷하게 경기와 동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금리 상황에서는 소비자 신용 잔액이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나고요. 경기 저점 이후 회복하는 국면에서는 소비자 신용 잔액이 뚜렷한 증가 추세가 나타납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신용 잔액이 줄어들고 이 저금리 수준에서 소비자 신용 잔액이 먼저 늘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다. 지금 현재는 소비자 신용 잔액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사실 미국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지속 가능하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 특히 미국 경제 구조는 저축과 소득으로 소비를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플러스 소비자 신용, 대출까지 가세를 해야 현재 수준의 소비가 유지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소비자 신용이 줄게 되면 소비 둔화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전체 소비자 신용 잔액 MOM 변화를 추이 보시게 되면 뚜렷한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죠. 이런 흐름은 소비자들의 구매력 약화가 불가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사실 자잘한 변동성보다는 전반적인 흐름, 추세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더욱이 이제 가처분 소득 대비 소비자 신용 잔액의 비율의 흐름,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지난 11월 정점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뚜렷하게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보는 것 자체가 조금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상당히 낮습니다. 네, 이제는 전체 신용 잔액 말고 리볼빙 잔액이죠. 신용카드 대출이 포함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고, 전월 대비 0.08% 증가를 했습니다만 이 추세 자체가 계속 감소하고 있죠. 사실 직전 달 변화율이 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폭 반등한 부분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증가분이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게 이제 리볼빙 잔액 신용카드 대출 포함된 그런 흐름인데, 이 흐름 자체가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사실 직전 달에는 마이너스로 감소하는 부분까지도 나타났고요. 사실상 가계의 신용 사이클의 확장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기 직전에 그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좀 길게 보시면 소비자 신용 리볼빙 순변동 MOM 변화가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구간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런 부분은 고금리에 이자 부담을 느낀 가계가 지출을 줄이고 있다. 더불어서 대출 상환을 하면서 리볼빙 잔액이 감소 흐름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마이너스 구간으로 떨어진 사례는 역시나 경기 침체에 나타났던 현상들이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 은행 대출을 조여서 나타나는 결과냐라고 보기만도 어려운 게, 3분기 은행 대출 담당자 서베이 결과는 7.9로 좀 계속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타이트함이 좀 다소 완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따라서 전체적인 리볼빙 신용카드 대출의 잔액 추이가 줄어드는 부분은 은행 대출이 까다로워진 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수요의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은 고금리에 이자 부담이 어려운 이런 수요 둔화의 문제로 해석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 소비자 신용대출이 정점을 지나서 꺾이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가파르게 증가하던 리볼빙 신용카드 대출 잔액이 이 전월 대비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지금은 마이너스 권역으로 떨어지는 구간을 앞두고 있다. 높은 이자 때문에 신용카드 대출을 갚기 시작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서비스 중심의 소비 지출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GDP도 좋게 나오고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계속 뒤로 미뤄지는 현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의 내막을 정확하게 따져보면 매번 경기 침체 직전에 나타났던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강조드리고 있죠. 결국 미국인들의 소비 지출에 관련된 부분은 실제 가처분 소득을 초과하는 소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을 꾸준히 드렸었죠. 지출이 소득보다 많은 게 미국 소비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뭘로 소비를 하냐? 신용, 대출이라든지 그동안 저축해놓은 초과 저축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전부터 제가 미국의 소비를 지탱하는 구조는 저축 플러스 고용 그리고 자산 가격, 여기에 부채, 신용까지 다 합산을 해야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소비 수준이다. 이 중에 하나라도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되면 소비 둔화는 위축되는 방향으로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죠. 따라서 저축이 줄어서 고용이 좋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상승해서 소비가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항목 모두가 합산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지금의 소비가 유지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특히나 미국은 소비 주도형 경제 구조고 소비 동향이 경기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기 때문에 소비가 꺾이지 않으면 GDP는 견고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의 원천은 아까도 설명드렸듯 고용, 자산, 신용이 있겠지만 그중에 제일이 사실 신용입니다. 결국 소비가 견조한 모습을 보였던 건 가계의 신용 여력이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왔기 때문인데, 아까 쭉 신용 잔액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계속 이제 둔화되고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 소비 지속에 대한 가능성 여부가 상당히 신용 여력 확대 여부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 소비자 신용 잔액 흐름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첨언을 드리면 총괄저축 플러스 MMF의 자금이 많기 때문에 이것으로 소비를 이어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도 하시지만, 제가 사실 예전에 샌프란시스코 위원회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MMF 자금을 포함한 당좌 예금, 저축 예금을 포함한 현금이죠. 그러니까 초과 저축 포함한 모든 유동자산의 개념으로 지금까지 소비자 지출이 고금리인 상황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견고하게 유지되어 왔던 원인이 이 바로 유동자산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꾸준히 드렸었죠. 그런데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급격히 늘어난 유동자산이 현재는 고갈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이 여파가 모든 소득 그룹의 가구에서 신용카드 연체율이 이전 수준을 상회하기 시작했다. 이게 실제 중저소득 가구는 물론이고 고소득 가구에서도 이 인계값을 넘어서기 시작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오른쪽이 고소득이고요, 왼쪽이 중저소득입니다. 따라 특이점으로는 상위소득 20%의 연체율도 지금 현재 확대 추세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보고서가 얘기하는 게 결국엔 지금까지 강한 소비가 일어났던 것은 MMF를 포함한 당좌예금, 저축예금, 현금, 유동자산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지금까지 소비자 지출이 이어온 게 당연한데, 앞으로의 상황은 초과저축이 소진된 이후 유동자산 감소가 뚜렷하게 나왔고, 이게 소득계층 차이 없이 모두 신용카드 연체율이 늘어나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따라서 지금까지 미국 소비를 견고하게 유지했던 것은 초과저축보다는 MMF까지 포함된 유동자산 개념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이고, 이런 유동자산 추이로 놓고 봤을 때 향후 미국 경제 하방 압력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상업은행 평균 신용카드 대출 금리가 24년 9월 기준 21.76%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이죠. 이 정도 수준에서 신용카드를 쓴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연체율 보시게 되면 평균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은 3.25%로 2분기 집계가 됐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을 상회했으나 여전히 역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고, 중소형 은행의 연체율은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2분기가 7.88%고요. 직전 분기가 7.79였는데 이보다 더 높아진 흐름이 나왔고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사실 은행들 입장에서는 저신용자들에게 신용카드 대출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고 중소형 은행들에게 확대되는 영향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섰고, 이게 00년 IT 버블, 08년 금융위기, 팬데믹을 넘어설 정도의 지금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취약계층이 느끼는 고금리에 대한 부담 정도로 이 차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9월 소비자 신용제한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